사이코패스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어떤 처벌을 받는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짓을 쉽게 하는 겁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선천적인 악인입니다. 사회적 규범, 그다음에 뭐 공정함, 뭐 책임감 이런 거 다 없고 양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연민도 없고요, 애착도 없고. 그걸 보여주는 잃어버린 지갑 실험이라고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이제 길바닥에 누군가의 지갑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갑이 있는데 그 지갑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정이 강하게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지갑에 어떤 게 들어있을 때 가장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까요? 저는 3번 아이의 사진이에요. 왜냐면 저게 저 사람한테는 지갑에 넣고 다닐 정도로 소중한 사진이니까. 다른 분들도 대부분 동의하시지 않나요? 자, 지갑의 회수율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압도적 차이죠. 15, 20, 88. 네.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크게 이상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타고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이 이 세 종류의 지갑을 어떻게 대하는지 대충 이제 짐작이 가실 겁니다. 전혀 차이가 없죠. 연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어떤 지갑이든 돈이 얼마나 들었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지지 않아요. 딜레마는 야 이렇게 하자니 얘가 힘들고 이렇게 하자니 이쪽이 피해를 봐. 이런 걸 다 딜레마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마을에 살인마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곳간 같은 데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갓난아기죠. 갓난아기가 막 울음을 터뜨리려고 해요. 이제 발각되면 우린 다 죽는 겁니다. 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정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왜 그런 긴박한 상황에 저를 지금 보여주신 표정은 왜 어려운 걸 시켜 나한테는?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두 가지로 행동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아이의 아빠였다면 나머지 마을 사람들을 다 같이 죽게 할 수 없잖아요. 아이를 안고 뛰쳐나갈 것 같아요. 도망쳐 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죽을 거 싸우다 죽어보겠어요. 차라리. 애기가 우는 걸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떠오르지 않네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든 소리가 안 나가게 막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또 어떻게 하셨는지 했더니 음향공학과 전공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심지어 또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아이에게 최면을 걸어보면 안 될까요? 또 시작하고, 네. 어떻게든 아이를 죽인다로 가지 않아요. 네. 아기를 즉각적으로 죽인다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정상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사이코패스들은 애 죽여. 한 방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다? 합리적일 수 있죠. 실용적인 걸 위해서 가치를 희생시킨다? 합리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약한 자나 아니면 소수를 대를 위해서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키는데 제일 중요하죠. 망설임이 없다. 예. 그래서 딜레마 문제를 주고 어떤 해결책으로 가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가. 예,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또 특이한 연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사이코패스를 겉모습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세 분 중에서는 또 그런 딱 보면 이건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좀 느끼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았다면 저희가 안 당하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명쾌하신데요? 명쾌하신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 면도날 그 면도 수영할 때 네. 그걸로 몸을 자른 사람이 특히 발을 자른 사람이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해서 그 어떤 범죄가 있으면 경찰이 그 범인 발을 꼭
확인해요. 우와. 네, 이렇게 자기 몸을 그렇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 그 대학의 연구팀이 실제로 남성의 얼굴의 가로와 세로, 네,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비교한 겁니다. 자, 가로폭 비율이 높아요. 요럴수록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사이코패시적 성향,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다라는 반사회적 성향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는 꽤 안정적으로 관찰이 됩니다. 네네. 저를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동그란 거예요. 네네. 가로 비율이 넓은 게 아니에요. 전 동그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살이 찐 거예요. 지름이 기본적으로 동양인들이 약간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거고 그렇죠. 서양인들은 긴 편이죠. 네, 그런 거 네, 붙이자면은 동양인들은 그럼 사이코패스 성향이 많다.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줄 수는 네, 없잖아요.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분명한 건 이게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나느냐. 테스토스테론의 비율이 높을수록, 농도가 높을수록 이게 옆쪽으로 좀 이렇게 가로 비율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연구들이 제대로 된 해석이나 아니면 설명 없이 다가오면 얼굴 넣을 때 조심하자. 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음 연구는 조금 더 흥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심박수. 네. 그게 바로 뭐냐? 이제 닐 제이콥슨이랑 존 거트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또 임상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연구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면서도 정말 분노를 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연구인데요. 이 사이코패스들은요. 이제 팔걸이가 이게 좋은 의자들 있죠. 이제 흔들 의자도 있고 이제 요즘 안마 의자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거 다 이렇게 쉬고 있을 때보다 사이코패스들은 자기 아내를 때릴 때 심장 박동수가 더 낮아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편하다는 거예요, 마음. 끔찍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네. 끔찍한 인간들이죠. 자, 그런데 역사 속으로 또 한 번 좀 더 들어가 보면 아주 집요하고도 창의적인 사이코패스들이 있어요. 고대 그리스로 한번 가볼까요? 그리스로 가봤는데 정말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처형하는 기구. 예.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팔라리스의 황소라고 합니다. 팔라리우스 황소. 팔라리스가 기원전 6세기에 제우스 신전을 지으라고 왕의 명을 받은 현장 책임자인데 이 인간이 일꾼들을 선동해서 왕위를 찬탈했어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가장 자기 정권의 취약성 때문에 잔인해지죠. 그런데 이 팔라리스가 그 전에도 사람을 정말 처형을 많이 했는데 아테네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못 만드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듣는 과학자이자 조각가인 페를라우스에게 절대로 나한테 대항을 못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처형 기구를 만들어라. 절대로 나한테 대항을 못할 정도로 그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를라우스가 노쇠로 소를 만든 겁니다. 자, 노쇠가 왜 노쇠냐? 열 전도율이 좋아요. 장기까지 다 익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기구가 유난히 잔혹하다는 평가를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수치가 이 화상이나 열상이 되게 높으니까.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 악의적인 건 사실 저렇게 화형당하면 대부분 질식을 하기 때문에 일찍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질식하는 것도 막은 거예요. 네. 몸이 그러니까 화형이나 이런 거 시킬 때는 사실 묶여 있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저 안에서는 사실은 풀려 있는 상태에서 막 더 몸부림치고 이래서 더 잔인해서 그런가? 더 몸부림치고 네. 그럴 수 있죠. 처형자의 비명이 계속 죽을 때까지 소 입을 통해서 나오나요? 정답. 정답. 네. 이 입에 뚫려 있는 거. 여기에 나팔이 들어가요. 진짜 최악. 나팔이 들어가서 저 사람이 지르는 소리가 저 황소의 입으로 모든 그 사형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크게 증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명이 마치 소의 울음소리, 아주 절규하는 울음소리처럼 된 거죠.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의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이 같은 장면을 시청각으로 볼 때보다 청각으로 볼 때 더 정서적으로 반응합니다. 정말 끔찍한 방법이죠.
아, 진짜 아이러니한 건 그런데 팔라리스가 이제 이걸 딱 받아들고 야, 흡족해 합니다. 그러면서 테스트를 하죠. 첫 번째 희생자 바로 제작자 페릴라우스. 예. 페릴라우스를 여기다 넣고 페릴라우스가 죽기 직전에 꺼내서 돌산에 방치해버려요. 와. 인과응보. 팔라우스도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실각하죠. 정권을 뺏기죠.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바로 저 밀스 안에서 황소 안에서 처형당합니다. 네,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더 중요한 건 어떤 경우든 소시오패스들은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스라이팅은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바로 이런 단계죠. 첫 번째로 관계를 형성해야 되죠. 그렇죠?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제일 밀접한 관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밀접한 관계가 뭐예요? 가족? 그런데 가족은 원래부터 혈연인데 혈연이 아닌데도 제일 밀접해지는 건 가족 만들기 전에 뭡니까? 사랑, 친구. 연인, 부부. 네, 연인과 부부. 부부가 가장 가스라이팅이 많은 이유예요. 그러면 두 번째 반드시 꼭 하는 게 뭐냐? 아까 가스라이팅에서 나왔죠. 기억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한 번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예전 실수들이 다 같이 뛰어나오면서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내죠. 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오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라고 하면서 반박을 할 수도 많게 되지만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는 아예 저항을 못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미니마이징이에요.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 세 번째를 하는 군대 밖에서 군대 안에 있는 친구에게 이걸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병사 한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저는 정훈 장교님이랑 이제 다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왜 무슨 얘기야? 너랑 나랑 연애하냐? 그래서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알았어 오지 마 정훈 씨래. 근데 나중에 한 2년 후에 그 친구가 우연히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더라고요. 그때 정훈 장교님과 만나지 말라고 제 친구가 얘기했기 때문에 안 간 거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 정훈 장교님 만나지 말라고 얘기한 애가 그럼 같은 부대에 있었느냐? 아니래요. 자기 과 친구래요. 네. 그러니까 걔는 군대를 갔고 그 과 친구가 계속해서 걔네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걔는 군대를 갔고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친구는 그 친구를 이용하면서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 소시오패스적이고 가스라이팅하는 친구는 계속해서 자기 말을 듣게 해야 되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미니마이징이에요.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입영 전날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군대 가면 맞아 죽을 수 있어. 최대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말라고.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되느냐? 무시가 들어갑니다. 근데 무시를 세게 하는 걸 우리가 보통 개무시라고 하죠. 네. 근데 정말 그런 식으로 무시합니다. 네. 옆에 그냥 물건이 있는 것처럼 무시할 때도 있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보세요. 관계를 밀접하게 맺었죠? 기억을 왜곡시켰죠? 미니마이징 시켰으니 이제 이 사람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무시하고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다가 일로 와. 이러면 진짜로 주인 앞에 꼬리치는 강아지처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종을 만들고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 알까요? 알까요?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본인이 인식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게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인간들이 지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만드는 행동에 관심이 없는 인간들일수록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세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까지 나도 모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 미니마이징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는데,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때 맞서 싸운다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논리로 이기겠다?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끊으셔야 돼요. 맞서서 싸우지도 마세요. 그냥 버리세요. 관계를 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하고 훈계, 조언의 차이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훈계를 하는데 가스라이팅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혹시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훈계는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칩니다. 근데 가스라이팅은 동어 반복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 웬만한 건요, 우리는 그 내용 위주로 전달을 할 때 한 번 내가 한 훈계는 더 이상 되도록 안 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바로 그렇게 동어 반복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훈계는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가스라이팅은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주로 다듬고 더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 거죠.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얘기를 지금까지도 계속 해드렸는데 못지않게 또 힘든 사람들이 있죠. 나르시시스트. 이 나르시시스트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안 돼야 지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나르시시즘의 차이는 박 부장이 있고 자존감이 높은 김 부장이 있다고 치자고요. 왜? 저는 김 씨니까 제가 김 부장 좋은 거 할래요. 자,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김 부장은요, 일을 잘했는데 상무님이 와서 김 부장 이번 일 너무 잘 됐네, 훌륭해 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팀 애들이 원래 한기량 합니다. 자, 이 말엔 이런 뜻이 있죠. 나의 부하들도 나만큼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협동을 잘해서 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르시시즘에 완전히 빠져있는 이 박 부장은 와,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비슷한 일을 했고요. 잘했고요. 그런데 상무님이 와서 박 부장 이번에 이렇게 일을 잘했어. 훌륭해. 라고 칭찬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띨띨한 부하들을 데리고 내가 그 일을 해냈지 말입니다. 네. 나르시시즘은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못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에 있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꽤 겸손해 보이는 것 같이 연극을 하지만 결국은 얘가 후지고 멍청한데 내가 도와줘서 잘 된 거야.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려고 해요. 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질까요? 바로 어렸을 때부터 서열과 등수에 민감한 사람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이에요. 와, 우리 애가 이번에 95점을 받았어요. 야, 잘했구나. 이게 아니라 몇 등이야. 그러니까 석차 위주의 평가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 때로는 지나치게 작은 일에도 과한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큰 칭찬감을 느끼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받은 일에 혹은 내가 한 일의 성과가 하이라이트 된 것보다 남이 한 일이 더 저평가되면서 그 격차감을 더 많이 느끼려고 한다는 거죠. 정말 힘든 건 이 나르시시스트가 부모가 됐을 때예요. 이런 부모들이죠. 내가 널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제 이건 워밍업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상처 부위 하나하나가 이제 이건 내가 너를 그때 없느라고 생긴 상처고, 네. 이건 내가 그때 너를 안느라고 생긴 상처고, 그리고 내 인생은 너를 키움으로 인해서 망한 인생이다. 네. 사실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저주예요. 네. 이게 또 천륜이니 거스를 수도 없다라는, 세상에 어떻게 부모님을 버리겠어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부모님을 둔 그런 자녀분들께는 관계를 단호히 끊으라는 말씀까지는 드릴 수는 없지만 적당히 멀어지셔야 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은 미래를 꿈꿔요. 그런데 자기의 불행을 팔아 자기의 욕구를 해결해? 이건 정말 안 좋은 부모님이죠.
나르시시즘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죠. 그게 바로 예전에 봤던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경비 업무하시는 분에게 자기 차 손으로 밀었다고 온갖 구타하고 협박해서 결국 사직을 종용했고 심지어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온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갑질이 전형적으로 나르시시즘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을 굉장히 잔인하게 다룰 때 그 전조가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어딜 감히. 어딜 감히. 학생이 감히. 젊은 친구가 감히. 여성이 감히. 전 이 말은 인간이 내뱉을 수 있는 말 중에 굉장히 안 좋은 탑 10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런 감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 치고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악인에게 자꾸 끌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 악인에게. 이 악인에게 계속 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오는 걸 막아내지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러느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예. 실제로 나쁜 사람들한테 피해를 본 분들의 상당수가 바로 뭐냐. 어린 시절에 외로움을 강하게 경험했고 그 기간이 길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외롭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사람을 많이 안 만나봤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을 많이 안 만나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떠나면 다음 사람이 온다는 걸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만나본 사람들은 헤어질 때 아낌없이 좋아하고 좋은 관계가 있다가도 헤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할 때 그때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그래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게 깨끗이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거죠. 헤어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금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로움이 강한 분들은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경험했던 분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쁜 관계도 계속 유지하고 심지어는 도피를 하는 그 관계로 도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악인을 자꾸 의식 무의식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정말 질 나쁘거나 못된 직장 상사. 이 직장 상사를 보고도 떠나질 못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얘가 직장 상사니까 이 사람이 능력은 더 있는 거예요. 나보다. 20대나 특히 30대처럼 청년기에는 굉장히 질이 안 좋고 나쁜 사람인데 불구하고 나의 사회적 경험이 적으니까 그렇게 나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지는 능력이 부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을 떠나질 못하고 계속 그 사람에게 붙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 좋죠. 왜? 그런 인간들은 반드시 이런 질이 안 좋은 직장 상사는 반드시 자기가 저지른 나쁜 짓의 공범으로 나를 만들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뭘 모른 척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 거 알고 있었잖아. 다 알면서 왜 이래? 네, 이런 사람들. 실제로 자기 민낯이 들어갈 때 다 알면서 왜 그래? 예. 알면서 뭐에 모른 척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치고 단 한 케이스도 저는 예외적인 케이스 없이 다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쁜 선배죠. 자,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이건 나이가 젊은 분이든 아니면 상당히 나이가 있는 분들이든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에코이스트예요. 이른바 네타시오 증후군. 에코이스트는 나르시시스트랑 정반대예요. 뭐냐? 뭔가 잘못되면 생각도 안 하고 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로 뭐만 해도 자기가 뭘 잘못했나를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주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이기도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나쁜 짓에도 내가 혹시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이 에코이스트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힌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가장 착취당하기 쉽겠죠. 가장 먹잇감 되기 쉽겠죠. 자, 그렇다면 이 크레이그 마르켄 교수가 만든 에코이스트 체크리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네. 주목받는 것을 싫어한다. 네. 문제가 발생하면 내 탓부터 한다.
유독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다. 남에게 폐 끼치는 걸 싫어한다. 타인과의 갈등을 회피한다. 자, 여기서 5개 이상 나온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네. 보세요. 벌써 한 30%, 20에서 30% 정도 손 드셨잖아요. 내리시고요. 그러니까 크레이그 마킨 박사에 의하면 이분들이 선하고 양심 있고 착하고 심지어는 엄격한 자기 기준이 있어서 열심히 사는데도 문제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무언가 착취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많이 안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에코이스트인 분들을 보면 아, 나보다 더 양심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위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분들을 보면 진짜로 왜 진짜로 속으로 이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하나 발견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악인에게 자 우리도 때로는 나쁜 짓 할 수 있거든요. 악인이라기보다는 좀 못난 짓을 하는 경우인데요. 그걸 아주 절묘하게 보여준 실험이 있어요. 시카고 대학의 이타성 전문으로 연구하는 엠마 레바인 교수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제가 봤을 때도 절묘한 실험을 하나 합니다. 이른바 선택적 정직이라는 거예요. 일정 금액을 두 사람이 나눠 가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적힌 카드 중 랜덤으로 하나를 뽑아야 돼요. 뽑았을 때 홀수가 나올 수도 있고 짝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홀수를 뽑게 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짝수가 나오면 상대방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게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 옵션은 뭐냐? 내가 뭘 뽑았는지 얘기 안 하면 돼.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어머, 홀수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공개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거고요. 짝수가 나왔네? 아이고, 이걸 공개하면 상대방이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공개한다는 건 솔직히 얘기한다는 거죠. 어떤 거 뽑았어? 몰라. 안 가르쳐줘. 그러면 동시에, 그러니까 양쪽이 다 균등한 금액을 가지는 겁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홀수가 나왔을 때, 홀수가 나오면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75%가 솔직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홀수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짝수가 나왔어요. 몇 퍼센트가 진실을 얘기할까요? 단 18%만 짝수가 나왔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택적 정직이죠. 그쵸? 자기한테만 유리할 때만 정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적 정직이 우리 사회에 많아지면 결국은 뭡니까? 정직하다라고 뽐내면서 사실은 이기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선택적으로 정직하지 않고 자기한테 불리해도 정직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존경과 예우가 있어야 되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부분의 경우 내부 고발자 아닐까요? 그래서 꽤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 사회가 내부 고발자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회의 수준이나 정의의 정도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아직도 좀 갈 길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 몇 개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덜 받는. 첫 번째가 이런 사람들 연락처는 절대 저장하지 마세요. 네. 나쁜 사람들 연락처를 이름을 써서 저장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심지어는 개자식이라고 하는 나쁜 별명을 가지고. 아니요. 네. 진짜로 피하고 싶으시다면 아무 의미 없게 번호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번호로. 그래야 내가 어떻게 받아요? 누구세요? 라고 받죠? 누구세요? 3번만 받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 얘한테 영향력 행사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가까운 사람만이 나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 비합리적 신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되게 재밌게도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이 이러시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바이러스가 왜 자꾸 주기가 짧아집니까? 개체의 다양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숙주로 삼을 만한 것이 인간밖에 없어서 계속 오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 사이에 정말 많은 다른 동물들이 존재하고 있고 멸종되지 않은 수많은 종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렇게 한순간에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변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회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악인이 바이러스예요. 무슨 얘기냐?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가 없으면 필연적으로 나를 향해 오기가 쉬워져요. 예, 그렇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대사회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리고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생산적이고 회복도 빨라요. 느슨하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친해 안 친해라고 하는 이분법적 언어를 오늘부터 버리시란 얘기예요. 앵간히 친해 이런 말도 굉장히 좋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1년에 단 2번 만나는 친구로부터 받는 위로도 상당하고요. 3년에 한 번쯤 만나는 친구나 그런 연락 주고받는 사람에게 결정적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제일 가까운 사람은 내가 위험할 때 나랑 같이 위험해요. 왜냐면 모든 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나에게 문화, 취미, 예술, 레저 그리고 이렇게 나의 직업과 직접 상관이 없는 공부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내 일에서 초보자가 되면 이건 직업을 잃고 괴로운 일이지만 일이 아닌 곳에서 내가 살짝 초보자가 잠시 돼보는 건 아주 재미있는 행복감과 만족감과 감탄을 만들어내죠. 제가 작년 1월 달에 붓글씨를 한번 써봤습니다. 2달을 써봤죠. 저랑 같이 사시는 그 여자분이 2달 동안 쓴 걸 지나가고 난 다음에 쭉 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도 못 썼으니까 어이없어 하면서 당신은 손가락으로 하는 건 코 비는 거 외에는 절대 하지 마라. 이른바 똥손. 네. 근데 저는 2달 동안에 저를 봅니다. 행복해지더군요. 왜?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의 제가 슬로프가 이렇게 기울기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도 얼마 안 남았어요. 3달을 더 했죠. 네. 한석봉 선생님도 과시권이더라고요. 세상에서 소시오패스가 혹은 그에 준하는 악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을 종합하자면 뭔지 아세요? 능력 있고 열심히 살고 착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고 열심히 살고 착한 사람. 왜? 이래야 빼먹을 게 제일 많죠. 착취할 게 제일 많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나에게 감탄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착한데 나한테 감탄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일만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번아웃에도 취약하지만 이런 악인들의 관계에 있어도 취약해요. 일 외의 일을 해야 내가 감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일만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일이 아닌 것들도 하고 살아가라고 만들어진 게 우리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스스로 감탄할 만한 행위들을 하셔야만 우리는 그들에게 빈 공간을 혹은 틈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